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환갑을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나올 예정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 과부라고 하죠. 아들이 겨우 5살일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절이었죠. 남편이 남겨준 작은 구멍가게 하나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의 24시간 가게를 운영했죠. 혼자 애 키우는 여자라고 괜히 찝쩍거리거나 무시하는 남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도 우리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네요. 하지만 아들은 커갈수록 제 마음과는 다르게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늘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했고요. 대학은 그럭저럭 들어갔지만 졸업하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회사에 취직을 해도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길 반복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아들을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근데 이젠 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더는 네 뒷바라지 못해. 네 밥벌이는 네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한번 회사 들어가면 진득하게 버텨봐야지 왜 자꾸 그만둬? 그러자 아들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평생 직장도 다 옛말이에요. 다들 자기한테 맞는 일 찾아서 이것저것 해본다고요. 그렇다고 1년에 두세 번씩 직장을 바꾸는 게 말이 되니? 회사가 거지 같은데 어쩌라고요. 억지로 다니면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아무래도 제 체질이 남 밑에서 일할 체질은 아닌가 봐요. 아들의 철없는 소리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 뒤로도 아들은 몇몇 회사를 더 전전하다가 결국엔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처음엔 음식점, 그 다음엔 카페, 또 그 다음엔 온라인 쇼핑몰. 뭘 해도 몇 달 못 가서 망했어요. 그때마다 아들은 저한테 손을 벌렸고요. 저는 마지못해 모아둔 돈을 내어주고 가게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곤 했죠. 하나뿐인 아들 빚쟁이로 만들 순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아들은 30이 넘어서도 변변한 일 하나 못하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고요. 저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 없이 키워서 이렇게 된 걸까? 하고 자책하기만 했어요.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부모 자식 연 끊겠다 엄포도 놔봤지만 도통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웬 아가씨를 한 명 데려왔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똑부러지고 야무져 보인다 싶었는데 웬걸 의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밥벌이도 못하는 우리 아들 같은 놈한테 의사 여자친구라니 말이나 되나요? 그런데 아들 여자친구는 정말로 의사가 맞았고요. 심지어 저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오히려 걱정되고 미안해서 아들 여자친구에게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지영아, 우리 민준이가 아직 변변한 직업이 없는데 괜찮겠니? 너 혼자서 고생할까봐 걱정된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민준 오빠가 적성에 맞는 일 찾을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그럼 결혼을 좀 미루는 게 어때? 남자가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자기 가정을 꾸리겠어? 괜찮아요. 제가 벌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일찍 부모님 여의어서요. 하루빨리 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요. 친척집을 이리저리 떠돌다 결국 보육원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큰 아이였죠. 그 사연을 알고 나니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더욱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허락하고요. 그날부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아니 며느리를 제 딸처럼 여기기로 마음먹었죠. 결혼하고 나서 며느린 정말 말 그대로 천사였어요. 아들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주고요. 생활비며 집안 살림 모든 걸 며느리가 책임졌어요. 심지어 제 용돈까지도 며느리가 챙겨줬죠.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받으세요. 뭐? 용돈은 무슨 용돈? 내가 가게는 접었어도 소일거리고 이런저런 부업하고 있어. 그러니까 따로 용돈 같은 거 챙겨줄 필요 없다. 에이, 저 고아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엄마한테 용돈 챙겨줘 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아무 말 말고 받으세요. 많이 못 넣었어요. 이걸로 친구분들하고 커피라도 한 잔씩 하세요. 아들 장가 보내고 혼자 지내는 저를 며느린 늘 마음에 걸려했어요. 그래서 아들보다도 더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곤 했죠. 그런 며느리한테 늘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아들이라도 변변한 놈이었으면 몰라요. 아들은 결혼 후에도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데 며느리만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얼른 직장을 구하라고 쪼아보기도 했는데요. 아들은 늘 그렇듯 들은 채도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아들 집에 가서 반찬도 만들어 놓고요. 빨래며 청소 같은 집안일도 해놓곤 했어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애미 마음도 몰라주고 아들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또 사고를 쳤어요. 사업병이 도져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답시고 며느리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며느리 몰래 서류를 위조해서 말이에요.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였어요. 놀란 며느리가 제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요. 저 역시 전혀 몰랐던 사실에 아들을 추궁했는데요. 아들은 바로 납작 엎드리더군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한테 미안해할 게 아니지. 어떻게 지영이 몰래 지영이 앞으로 대출을 받아? 아들이 그제야 며느리에게도 머리를 조아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순 없잖아. 우리 애기도 가지려면 내가 얼른 성공해야 하는데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한테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지.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해. 대박날 아이템이라니까. 당신 빚 1억쯤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몇 달 후 그 사업도 망했고 며느린 또다시 혼자서 그 빚을 갚아야 했죠. 저는 며느리가 너무 불쌍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민준이가 또 이런 짓을 해서.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이건 너무 큰 돈인데 나도 뭐라도 해서 돈을 보태마.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다행히 제가 의사라서 돈은 남들보다 많이 버니까요. 며느린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그걸 며느리 혼자 다 갚으라고 하나요? 저는 급하게 식당 설거지 일과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번 돈을 전부 며느리한테 붙였어요. 물론 며느린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억지로 안겨줬네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고요. 또 한 번 사업이 망한 뒤로 오히려 며느리에게 짜증스럽게 구는 일이 많아졌어요. 뭐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며느리가 자기 운거기를 다 잡아먹는다고 했다나요? 기가 막혀서 정말. 제 아들이지만 너무 한심했네요. 며느리가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네요.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는 일이 줄어들고 함께 있을 때도 가끔 멍하니 있더군요. 지영아, 너 괜찮니?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 일이 그렇게 바쁘니? 일도 좋지만 네 건강도 챙겨야지.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린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없는 돈 긁어 모아 며느리 보약도 지어줬어요. 아들은 또 며느리만 챙긴다면서 볼멘 소리를 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았네요. 어쨌든 아들 내외 사이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반찬을 좀 해서 아들 내외 집에 찾아갔는데 웬걸 둘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들이 얼굴을 새빨갛게 하고 화를 내고 있더군요.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 사업 때문에 사람들 만나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럼 누굴 만나는지 얘기라도 해주면 안 돼? 왜 내가 너한테 일일이 그런 걸 보고해야 하는데? 사람 숨 좀 막히게 하지 마. 알고 보니 아들이 자꾸 밖으로만 돌아서 며느리가 몇 마디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전 급하게 둘 사이로 뛰어들어가 말렸어요. 민준아,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 지영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자 아들이 저한테까지 짜증을 냈어요. 엄마도 맨날 지영이 편만 드네요. 저도 답답하다고요. 뭐가 답답해? 지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지 마세요.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결혼 전엔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더니 결혼하고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어쩜 지 밥벌이도 못하는 게 이렇게 성질까지 나빠? 아이씨 진짜 씨. 엄마가 이렇게 절 무시하니까 지영이 얘도 맨날 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집구석 그냥 내가 나가고 말지. 아들은 버럭 고함을 지르더니만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며느린 그런 아들을 붙잡지도 않고요. 그저 모든 걸 놓은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만 짓고 있더군요. 그때 예감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며느리가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도 있겠다는 걸. 솔직히 그런 며느리를 말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한테 그랬네요. 지영아, 네가 정말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니? 지금이라도 네 갈 길 가겠다고 하면 난 안 말리마.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민준이 그놈은 너한테 너무 부족한 상대다. 너 아직 젊잖아.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며느리도 울먹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절 찾아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이혼? 놀랐던 것도 잠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에 저는 금세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하지만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지금까지 네가 한 짓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 제가 뭘 했다고요? 엄마가 걔 좀 말려봐요. 저 지영이 없인 못 산다고요. 아들이 울면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그런 아들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엄마 도와주세요. 지영이가 엄마 말이라면 들을 거 아니에요. 제발요. 네? 너희 둘 일인데 내가 왜 나서? 그렇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 진짜 엄마 이런 순간에도 지영이 편만 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아들이 이혼당할 줄 알았는데요. 웬걸 아들은 뒤늦게 정신이 들었던 걸까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선 며느리에게 잘하지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며느리 밥 차려주는 건 물론 퇴근 전까지 저녁도 미리 준비해두고 빨래도 개어놓고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며느리한테 언제 모질게 굴었냐는 듯 다정하게 굴더군요. 여보, 나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됐던 건데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였지만 며느리가 워낙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갈급했기 때문일까요? 밀랍 인형처럼 표정 없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한테 마사지도 해주고 며느리 쉬는 날엔 근교로 나들이도 다녀오고 신혼 때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두어 달 정도 지나니까 며느리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혼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내심 역시 부부는 서로 노력하면 되는구나 싶었죠. 조만간에 손주가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고요.
그러던 중 며느리가 일주일 정도 여름 휴가를 냈고요. 아들의 제안으로 단둘이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겠다 하더군요. 아들은 정말 달라진 게 맞는지 옛날 같았으면 여행 간다고 해도 손도 까딱 안 했을 텐데요. 이번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펜션도 예약하고 맛있는 식당도 알아보고 정말 정성스럽게 여행을 준비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들에게 한 번 더 당부했어요. 민준아, 좋은 곳으로만 데려가라. 지영이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럭셔리 풀코스로 준비했으니까. 며느리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선 어머님하고 오빠하고 셋이 또 여행 가요. 그래, 난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와라. 그렇게 아들 내외를 보내고 저도 오랜만에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잠에서 깨버렸죠. 새벽녘에 울리는 전화라니 불길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울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라더군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지영이가 민준아, 무슨 일이야? 지영이가 왜?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지영이가. 뭐? 교통사고? 저는 떨리는 심장을 애써 가라앉히며 전화기를 꽉 붙잡았어요. 지영이가 어떻게 됐는데? 다쳤어? 지영이를 못 찾겠어요. 못 찾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대체 어디서 사고가 난 거야? 해안도로에서 바다 보면서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들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근데 차가 바다로? 지영이는 어디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운전석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지영이는.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어딨어? 엄마가 바로 갈게. 땡땡 해안 쪽이에요. 지금 소방서랑 해경이 와서 수색하고 있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불렀어요. 현장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며느리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죠.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경찰차, 소방차, 해경배들이 바다에서 불빛을 비추며 수색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구급차 옆에 앉아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 아들이 절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떡해요? 지영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진정해, 민준아.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아들이 한 번 더 사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밤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나와서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 제가 졸음이 와서 순간 운전대를 놓쳤나봐요. 갑자기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바다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지영이는? 저는 운전석 문이 열려서 간신히 나왔는데 조수석 쪽은 완전히 바닷물에 잠겨버렸어요. 제가 지영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아들이 온몸을 떨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경찰이 저에게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지금 총력을 다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이미 발견했는데 며느님은 차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럼 지영이는 어디에? 아마 충격으로 차에서 빠져나온 뒤 조류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근처 바다는 조류가 매우 강해서요. 그럼 어쨌든 살아있긴 한 거겠죠? 최선을 다해 수색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역시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색했지만 며느리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자책했어요. 엄마, 제가 지영이를 죽였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민준아, 네 잘못 아니야. 사고는 누구한테나 날 수 있는 거니까.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제 책임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영이를. 아들이 매일 울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며느리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저희 주변에 며느리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며느리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아들과 저만 며느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며칠 뒤 해경 담당자가 저희에게 와서 말했어요. 가족분들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해역은 조류가 워낙 강해서 실종자가 발견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수색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72시간, 길어야 일주일 정도 수색합니다. 그 이후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담당자는 그 뒤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오열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결국 일주일 후 수색이 중단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실종자였고 사망 선고는 실종된 지 5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온전히 떠나보내지도 못한 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는데요. 아들은 언젠가부터 계속 두문불출 밖으로 나돌기만 했어요. 저는 아들도 나름 며느리를 잃은 충격과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거라 믿었는데요. 실종 수색을 종료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다 죽어가던 아들이 그새 활짝 피어있더군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엄마, 저 실은 새로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새로 만나는 사람?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옆에서 위로해줬는데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영이가 바다에서 실종된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요. 뭐?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결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네, 수진이라고 지영이하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인데요. 정말 좋은 여자예요. 아들이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 미쳤니? 지영이 실종 수색 종료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아이, 엄마, 실종은 무슨 실종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솔직히 지영이 죽었을 게 뻔하잖아요. 바다에 빠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민준아,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엄마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영이는 이제 없어요. 근데 저까지 평생 혼자 살라는 거예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선 저도 며느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걸 이렇게 대놓고 말하다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지영이가 어디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을 수도.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영이는 죽었어요. 그래, 지영이가 그렇게 됐다고 쳐. 근데 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지영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의 시신도 못 찾았으면서 벌써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엄마, 저도 슬퍼요. 하지만 계속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재혼하겠다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더군요. 그런데도 아들은 뻔뻔하게 제게 자기 새 애인을 소개하겠다 하더군요. 사실 수진이가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요. 뭐? 인사? 네, 엄마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난 그런 년 만날 생각 없어! 절대로! 너도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그냥 다른 여자도 아니고 지영이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라며. 걘 지영이를 몰랐던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다니? 그년이나 너나 사람이야? 하지만 아들은 제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애인과 계속 만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제가 며느리 유품이나 정리할 생각으로 아들네 집에 들렀는데요. 분명 집에 아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보 같지만 혹시 며느리가 돌아왔을까 하는 기대로 놀라서 돌아봤는데요. 웬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아가씨였어요. 누구세요? 그게... 여자는 절 보고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생긋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수진이라고 민준 오빠 애인이에요. 당당하게 인사하는 꼴이 기가 막혔는데요. 그보다 더 황당했던 건
아들의 새 애인이 당당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들네 집에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이 집도 기실 며느리가 다 해온 거나 다름없는데 두 년놈 다 참 뻔뻔하다 싶더군요. 그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사는 됐고 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여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신혼집인 거 몰라요? 아, 그게... 아들의 새 애인이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자 그제야 방 안에 있던 아들이 밖으로 나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수진이랑 저 이미 같이 살고 있거든요. 뭐? 같이 살고 있다고? 네,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 말에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달려가 아들의 등짝을 그대로 후려쳤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지영이가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집에 벌써부터 다른 여자를 들여? 너 정말 미쳤어? 내가 전현하고 헤어지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엄마 아파요. 아프다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 저희 모자를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아들의 새 애인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지금 오빠 애를 임신했거든요. 3개월 됐어요. 뭐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머리가 띵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거든요. 3개월이라니. 그럼 지영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너희가... 엄마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도 알잖아요. 나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지영이는 계속 나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엄청 힘들어했던 거. 그때 수진이가 옆에서 힘이 많이 돼줬어요. 남녀 사이에 술 먹고 위로해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뭐. 위로해주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너 정말 개자식이구나. 저는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와 이번엔 아들의 뺨을 후려쳤어요. 지영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너 먹여 살릴 때 넌 다른 년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야? 엄마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때 아들의 새 애인, 아니 상간녀가 옆에서 뻔뻔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흰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아기들 생겼으니까 결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랑? 남의 남편이랑 불륜해놓고 사랑이라고? 너 정말 염치도 없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뱃속에 저희 아기가 다 들어요. 어머님 첫 손주인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첫 손주는 개뿔. 난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년 내 며느리로 절대 못 받아들여. 당장 나가. 나가라고! 저는 화가 나서 그대로 상간녀를 현관 밖으로 내몰았는데요. 그때 아들이 급하게 제 앞을 막았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잘못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유부남 꼬신 게 잘못이 없어? 엄마 저흰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지영이도 없으니까. 없다니. 지영이가 얼마 전까지 이 집에서 살았는데 벌써 없는 사람 취급이야?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어요. 엄마,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평생 불행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몇 번을 말해요. 새로운 인생? 지영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는데. 그놈의 지영이 소리 좀 그만해요. 엄마, 아들은 저라고요. 저도 지영이한테 미안하지만 이미 수진이 뱃속에 제 아이가 있어요. 책임져야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저흰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지영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지영이는 죽었어요. 법적으로는 실종이지만 누가 봐도 죽은 거잖아요. 죽은 엄마 며느리보다 살아있는 아들 챙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천벌받을 놈. 뚫린 입이라고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전 그대로 아들의 뺨을 몇 번이나 후려친 뒤 그 집을 나왔어요. 아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물이 차올랐죠. 그렇게 아들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와의 결혼을 감행하려 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가 법적으로 사망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사고로 인한 실종은 5년 후에나 실종자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이 선고가 내려져야 비로소 사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들은 유부남이라 상간녀와 재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아들은 펄쩍 뛰었어요.
이따위 개같은 법이 어딨어. 당장 수진이 뱃속에 내 애가 있는데 결혼을 못한다니. 바람 피운 주제 참 뻔뻔하다 싶더군요. 그렇다고 아들이 상간녀와 재혼하는 걸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며느리 집에서 그 상간녀와 함께 살았고요. 며느리가 법적으로 사망자가 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정말 이 집안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갈수록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물론 나쁜 쪽으로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아들이 자꾸만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비싼 옷을 사 입고 며느리가 반대했던 외제차까지 한 대 새로 뽑았더군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민준아, 이 차는 어디서 난 거야? 아, 이거요? 할부로 샀어요. 할부?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런 비싼 차를 사? 아이, 엄마 걱정 마세요. 곧 돈 들어올 게 있으니까.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화장품을 잔뜩 사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가 혼수로 해온 가구와 가전들까지 새 걸로 싹 바꿨더군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상간녀도 임신 후 바로 병원에 사직서를 냈더만 대체 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펑펑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결국 참다 못해 아들을 붙잡고 캐물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뭐가 걱정이에요? 지영이 사망 선고 확정되면 지영이 돈이랑 보험금 다 저한테 넘어올 텐데. 뭐? 보험금? 네. 지영이 앞으로 보험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명보험에 상해보험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영이 보험금 믿고 이렇게 사치를 부린다는 거야? 아, 이까짓 게 무슨 사치예요. 아, 빨리 실종 선고가 나야 지영이 재산도 다 쓸 수 있을 텐데. 아, 걔가 저 모르게 돈을 꽤나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 앞에서 우는 소리 하면서 사업자금 다 안 보태준 거였어요. 오히려 며느리를 욕하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도 모르게 아들의 뺨을 때리며 외쳤죠. 이 짐승 같은 놈! 지영이 보험금이 어디 땅에서 떨어지는 돈이야? 그거 그의 목숨값이야. 근데 그걸로 너 호의호식할 생각을 해? 그것도 그 상간녀랑! 그리고 지영이 재산에 네가 왜 손을 대는데? 아,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영이는 죽었고 그럼 지영이 돈은 다 남편인 제 거라고요. 아, 엄마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요. 제 꾸짖음에도 태연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이게 정말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뻔뻔하게 끼어들더군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민준 오빠도 힘든 상황인데 계속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아기가 곧 태어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아기 때문에 죽은 사람 돈을 노린다고? 죽은 사람 돈이 아니라 이제 저희 돈이에요. 법적으로 오빠가 상속받는 거니까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간녀가 더 기막힌 짓을 했죠. 제게 무언가 종이 쪼가리 한 장을 내밀었는데요. 받아보니 글쎄 청첩장이더군요. 이게 뭐야? 뭐긴요. 예식 날짜 잡았어요. 혼인신고 못해도 식은 치를 수 있는 거니까. 뭐 저야 재혼이지만 수진인 초혼이잖아요. 배 더 부르기 전에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식 치르려고요. 아들의 말에 속 안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고. 어디 더러운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식을 치르려고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청첩장을 박박 찢어버렸어요. 너희 둘 결혼식만 치러봐. 내가 거기 가서 너희 둘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 다 얘기해서 개망신 줄 테니까. 아이,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너야말로 이럴 거야? 기어코 인연이랑 결혼하겠다면 난 너 다신 안 봐. 더는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아니, 이미 넌 내 자식 아니다. 지영이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 전 그렇게 악다구니를 쓴 뒤 아들네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엉엉 울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 집에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누구 안에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소파 쪽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다신 들을 수 없을 목소리였거든요. 설마 지영이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때 자리에서 일어난 그 누군가가 집안에 불을 켰어요. 상대의 얼굴이 불빛에 비춰지는 순간 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영아! 며느리였어요. 분명히 며느리였죠. 바다에서 실종된 며느리가 저희 집 거실에 멀쩡히 서 있었죠. 네, 어머님 저예요. 지영이에요. 저는 눈을 비비고 또 비벼봤어요. 혹시 제가 며느리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보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며느리였죠. 지영아, 정말 너야? 정말로?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살아있다니. 정말 살아서 제 앞에 서 있다뇨. 네, 어머님. 저 살아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지영아! 저는 며느리에게 달려가서 꽉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유령이 아니라 따뜻한 진짜 사람이었죠. 진짜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살아서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며느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머님, 저 정말 무사해요. 울지 마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등을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채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지영아, 어떻게 된 거야? 차가 바다로 떨어졌다면서. 민준이 널 구하지 못했다고.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절 조심스럽게 바라보더니 말했죠.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계속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혹시라도 다시 사라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잠시 할 말을 고르던 며느리가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차가 바다로 떨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요. 사고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오빠가 절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영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왜 너를... 어머님, 저도 처음에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여행 가자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오빠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차에서도 계속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어떻게? 자꾸 제 안전벨트를 더 꽉 조여주면서 절대 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안도로로 가면서 점점 속도를 높이는데 그때 오빠 얼굴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몸을 떨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으면서 설마 일부러? 네, 분명히 일부러였어요. 사고가 나기 직전에 오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말을 들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로 떨어졌거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제 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럼 넌 어떻게... 저는 안전벨트가 꽉 조여져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오빠가 제 벨트에 무슨 장치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차가 바닷물에 잠기면서 의식을 잃었고 그대로 죽는 줄 알았는데요. 눈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다행히 어떤 어부가 절 발견해서 구해줬거든요. 그럼 왜 그동안 연락을... 어머님, 저 기억을 잃었었어요. 머리를 다쳐서 몇 주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신원불명 환자로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절로 두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죠. 그럼 언제 기억이 돌아왔어? 일주일 전에요. 간병사님이 TV를 틀어놨는데 우연히 제 실종 소식이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때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기억이 돌아온 후부턴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절 죽이려 한 오빠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오빠 뒷조사를 했어요. 대체 왜 저를 죽이려고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조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오빠가 저희 병원 간호사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심지어 임신까지 시켰고요. 저를 죽이려고 한 이유도 알게 됐어요. 제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전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태도가 확 달라진 것부터 며느리가 실종된 이후 돈을 펑펑 썼던 것까지,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설마 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그렇게까지 인간 말종은 아닐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영아, 혹시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네 말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저를 달래며 며느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님, 사설탐정이 조사해준 자료예요. 며느리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빠가 6개월 전부터 그년이랑 모텔에서 만난 기록, 제 보험을 조회한 기록, 그리고 둘이 제 죽음을 공모했던 문자 내역까지.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죠. 지영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며느리에게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 사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과 그 상간녀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며느리가 그런 저를 얼른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은 잘못이 없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아들을 키웠는데.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살아 돌아와서 너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제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교차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식이 저지른 짓인 만큼 제가 끝장을 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지영아,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건 아니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년놈들에게 복수할 거지? 제 말에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비록 제 아들이지만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 인간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며느리를 끝까지 지켜줘야겠다고요. 바로 며느리와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내려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이 사는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요. 현관문 앞에 서니 안에선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두 년놈이 참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저는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민준아, 나다. 엄마야, 문 열어. 잠시 안이 조용해지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까지...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나타났어요. 편한 실내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요. 며느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비틀거리더군요. 아, 유령이야!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있던 상간녀도 달려나왔다가 며느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지양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여기에... 선생님 살아있었어요? 상간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전 그런 상간녀를 본 채 만취한 뒤 바로 아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죠. 유령은 무슨 유령이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저지른 끔찍한 짓 내가 지영이한테 다 들었어! 어떻게 네 손으로 지영이를 죽일 생각을 해? 엄마, 아니에요. 저는... 뭐가 아니야! 네가 지영이 죽이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어! 아들이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 누가 했어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 그러자 며느리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그동안 나 없이 잘 살았나 봐? 얼굴에 살이 피둥피둥 올랐네. 지영아,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난 널 어떻게든 구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질 것 같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이 더욱 떨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고였어. 정말 사고였다고. 사고? 그럼 사고 나기 직전에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건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왜 내 안전벨트만 더 꽉 조였어? 왜 날 구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차에서 빠져나왔어? 며느리가 하나하나 따지자 아들은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옆에서 끼어들었죠. 선생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민준 오빤 정말... 김 간호사, 당신도 공범이잖아. 당신이 나 모르게 이 자식이랑 바람 피우면서 살해 계획에 참여한 거 다 알고 있어. 며느리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보여줄까? 사설 탐정이 조사한 너희 불륜 기록이야. 모텔에서 만난 CCTV, 내 보험이며 재산을 조회한 기록이 다 있어. 그뿐이야? 너희들이 내 죽음을 공모했던 문자 내역까지 있지. 멍청하긴. 내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문자부터 싹 지웠어야지. 며느리의 비웃음에 아들과 상간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들은 더 이상 무마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 맞아. 내가 너 죽이려고 했어. 근데 뭐 어쩌라고? 민준아! 저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막상 아들이 시인하자 눈앞이 새하얘지더군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배에 타고난 자식이 이렇게 끔찍한 놈이었다니! 엄만 몰라.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살아왔는지. 지영이 돈으로 먹고 살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아들이 자포자기한 채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언제 어디서나 의사 마누라 덕보고 사는 기둥서방 취급을 받았다고? 그렇다고 네 마누라를 죽일 생각을 해? 그럼 어떡해? 참고 살려고 했는데 괘씸하게 나더러 이혼하자고 했잖아. 주변에서 의사의 못난 남편 데리고 사는 대단한 여자라고 떠받들어주니까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이혼하자 소리를 한 거 아니야? 아들의 고함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고작 그따위 이유로? 그래, 평생 나 무시하고 산 대가는 받아야지. 널 죽이고 네 재산으로 수진이랑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 너랑 달리 수진인 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줬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며느리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아들이 당황해서 그런 며느리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재빨리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 아들에게 던졌어요. 맞진 않았지만 아들은 놀라선 뒤로 나동그라졌죠. 엄마 뭐하는 거야? 미쳤어? 엄마 친자식은 나라고 몇 번을 말해. 친자식은 무슨. 오늘부로 넌 내 아들 아니다. 너같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난 자식으로 둘 생각 없어. 엄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아들과 제가 언성을 높여 다투는 사이 상간녀가 살금살금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그런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죠. 어디 가려고? 너도 공범이잖아. 상간녀가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전 정말 몰랐어요. 민준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같이 공모한 게 증거로 다 남아있는데 모르긴 뭘 몰라. 더 할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시지.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자 상간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아들과 상간녀는 바로 경찰에 연행됐죠. 수갑을 찬 아들을 보니 여러모로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짓에 후회는 없었네요. 며느리가 그런 제 속을 알기라도 한 듯 말없이 손을 잡아줬죠. 이후 아들과 상간녀는 바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지리한 재판 끝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아들은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지만 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인간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로 저는 며느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며느린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저는 며느리를 뒷바라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죠. 사실 며느린 이미 진작에 아들과 갈라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요. 서로를 향한 애정만큼은 친모녀 사이 못지 않아요. 아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며느린 절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 편을 들어준 제게 참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감옥에서 가끔 편지를 보내오지만 전 읽지 않아요. 그 인간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며느리와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맛집도 찾아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친딸보다 더 효녀인 며느리가 있어 제 노년이 외롭지 않죠. 피를 나눈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진짜 가족인 거죠. 이제 며느리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딸이에요. 그리고 저도 며느리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려고 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